2027년 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만 침공 계획에서 중대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 그 해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자원을 준비하고 시진핑이 원하는 일을 수행할 충분한 군사력을 갖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시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을 막기 위한 독창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왜일까요? 중국이 대만 점령에 필요한 군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중국이 건너야 하는 바다로 귀결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특히 단순한 숫자만 보면 말이죠. 대만과 중국의 군사력을 단순히 비교해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 본다면 대만이 우위를 점하는 분야는 없습니다. 중국의 203만 5천 명에 달하는 현역 군인은 대만의 23만 명과 비교하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165만 7천 명의 예비군을 포함하더라도 중국은 51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어 여전히 명확한 병력 우위를 유지합니다. 중국은 매년 대만보다 10배나 많은 금액을 군사에 지출합니다. 중국은 3,529겁대가 넘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대만의 720샵대와 비교됩니다. 해군 함대 역시 대만보다 거의 10배에 달하며 물론 미사일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중국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미국 등 인도 태평양 강대국 개입 시 시진핑의 계획이 무산된다고 우리가 말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이 세계를 상대로 가진 핵심적 지렛대를 위협한다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대만 계획은 성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만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만을 정복하려면 중국은 현대 군사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이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오버로드 작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944년에 시작되어 흔히 D-Day로 알려진 오버로드 작전은 전쟁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상륙작전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연합군은 노르망디의 5해변에 상륙하기 위해 5,000척이 넘는 선박을 동원했습니다. 15만 명이 넘는 병력이 상륙했으며 140만 명의 미군이 영국에 주둔하면서 상륙이 완료된 후 프랑스로 병력과 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연합군까지 합치면 영국에는 12개국에서 온 200만 명의 병력이 주둔하게 되었고 모두 독일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이미 상륙작전 이전에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약 1만 4천회의 출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륙작전은 엄청나게 치열했고 결국 연합군은 약 1,500명의 사상자를 내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점은 오버로드 작전과 연합군의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수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 상륙 침공을 준비하면서 그런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적으로는 인민해방군이 유리할 수 있지만 특히 중국 해군은 병력을 대만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유사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선 200만 명의 군대는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중국이 200만 명 병력을 모두 대만에 투입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에 병력을 주둔시켜 그곳에서의 입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약 2만 5천 명 병력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중국 곳곳에 시진핑과 그의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인력 우위가 처음 보이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훨씬 더 큰 문제는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 병사들을 대만에 상륙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지점에서 바다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퍼레이션 오버로드에서는 수십만 명의 병력이 비교적 잔잔한 영국 해협을 건너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그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약 35km 정도로 나눕니다. 또한 오퍼레이션 오버로드는 기상 조건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적의 영토에 병력을 상륙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타이완 해협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이유로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거리부터가 문제입니다. 중국군은 타이완에 도달하기 위해 노르망디 해변을 상륙했던 연합군보다 약 5배나 더 먼 거리를 배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 거리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그 시간 동안 타이완은 중국 항공기를 향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잠수함을 배치해 함선을 무력화시키며 중국이 보내는 모든 것에 대해 대함 미사일과 드론을 보낼 수 있습니다. 타이완 공군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연합군은 오버로드 작전 전 이미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 그런 제공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대로 해안과 타이완의 해안 방어선을 하늘에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타이완이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완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타이완 해협이 정말로 무자비한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영불 해협은 잔잔하지만 치명적인 타이완 해협은 날씨 때문에 가장 좋은 시기에도 항해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6월에서 8월 사이, 그리고 11월에서 2월 사이에는 타이완 해협에 몬순과 태풍이 자주 발생해서 상륙작전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최선의 경우에도 중국은 이 기간 중에 공격을 감행한다면 수십 척의 함정과 수천 명의 병사를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공격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어 타이완은 해협이 잔잔할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여름철 폭우에도 공격하면 지연시 타이완이 중국 함정이 해안에 오기 전 더 많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런 폭풍을 견뎌낸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오버로드 작전에서 연합군은 노르망디 해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해변들은 요새화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언급한 모든 요소들, 특히 제공권의 결합으로 인해 연합군은 그 해변들을 강습하기에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타이완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타이완의 산압지형은 중국의 상륙작전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타이완의 약 60%는 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타이완에는 수십 개의 해변이 있지만 뉴스위크는 중국이 상륙을 시도할 수 있는 레드비치로 지정된 해변이 20곳도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 모든 해변과 해안선은 요새화되고 있으며 중국은 여전히 타이페이에 도달하기 위해 거의 불가능한 지형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타이페이에 도달하면 도시 전투가 벌어질 것이고 간신히 그곳에 도달한 소수의 중국군은 심각한 불리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인력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비군을 감안하더라도 타이완 군대의 인력은 중국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국내 방위를 위해 수십만 명의 병력을 남겨두어야 하고 타이완은 현역 군인 외에도 160만 명이 넘는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자국을 지키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숫자에 맞추려고 해야 하지만 타이완 해협의 환경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병력을 상륙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 보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국이 몇몇 상륙 지점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타이완으로 안정적인 보급로를 구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악몽과도 같습니다. 타이완은 미국과의 관계 덕분에 매우 첨단화된 대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을 이용해 보급선과 수송기를 격추시키는 데다 중국이 1년 중 겨우 6개월만 타이완 해협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더하면 물류 재앙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중국이 실제로 10만 명의 병력을 타이완에 상륙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병사들은 보급이 끊기고 거의 불가능한 지형에 직면하며 완전히 동원된 타이완군과 맞서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중국이 서류상 병력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규모보다 훨씬 큰 숫자입니다. 미스민 제독은 2019년까지 타이완 군 총참모장이었는데 2023년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점을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리 제독은 이것이 그들의 약점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타이완이 항복하지 않으면 상륙 후에도 일주일, 2주일 또는 더 오래 싸워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군수 지원은 어디에 있지? 너희 군수 지원은 해협을 건너와야 하지만 우리 것은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우리 집 마당에서 싸우는 거야. 2023년 이후 변한 게 없어. 그리고 이 말은 시진핑과 중국에게 중국의 승리로 가는 길이 아주 좁다는 뜻이야. 다른 나라들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을 무시하더라도 말이지.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어. 시진핑의 대만 침공은 단지 대만 해역의 무언가가 그의 계획을 망치는 이야기만은 아니야. 중국의 군대는 겉보기와 다르다. 중국 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몰리고 있고 상륙 침공 전에 미사일 전략을 선택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을 거야. 왜일까? 그 질문들에 답하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건 더 밀리터리 쇼라는 점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의 군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중국 군대는 대만 해협을 건너 보급로를 유지해야 하는 악몽뿐 아니라 그 이상의 어려움에도 직면합니다. 중국은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데 군대는 서류상으론 거대해도 실제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전 미국 국방장관이자 CIA 국장인 로버트 게이츠는 5월 CBS의 Face the Nation 인터뷰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오늘날 중국의 장군이나 제독 중 단 하루라도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전투를 치른 건 1979년이었고 그때 북베트남, 즉 베트남군에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장군들은 시진핑에 의해 수청되어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엉망진창입니다. 지난 5월 전직 중국 국방부장인 웨이펑허와 리샹투가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뇌물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시진핑과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이 달랐기 때문일 가능성도 큽니다. 두 사람 모두 중국 주석에 의해 숙청되었고 이제 중국군 내부 숙청 중 가장 가혹한 처벌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숙청이 언급된 것 자체가 하나의 문제입니다. 인민해방군에는 안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규모와 투자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숙청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어떤 진지한 전략 계획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중국 공산당은 대대적인 부패 척결운동의 일환으로 국가 최고 장군 9명을 축출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국 군대는 막대한 병력만 빼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중국 군대의 부패가 만연해 있어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사용하려는 액체연료 미사일 중 일부는 실제로 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사 명령이 내려져도 미사일은 움직이지 않아 중국이 대만 침공을 두고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중국 스스로가 만든 문제이며 그로 인한 불안정은 이미 위험이 가득한 상륙 침공에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 숙청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차이나 파워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2022년 이후로 인민해방군의 100명 이상의 고위 장교들이 해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2027년 예상 침공까지의 5년 동안 중국 군부 상층부가 완전히 재편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숙청의 원인으로 주로 부패가 지목되지만 물, 미사일, 뇌물 외에도 더 깊은 부패가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에는 군사와 정치 두 개의 지휘체계가 존재합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시진핑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려는 의지가 신뢰성으로 간주되어 통찰력이나 강력한 의사결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중국 군대는 본질적으로 시진핑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인해 발생한 내부 권력 투쟁을 겪어야 합니다. 경사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만 침공 시 경험 없는 꼭두각시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건 언제든 터질 재앙입니다. 중국이 인력을 빼고 미사일 중심 전략을 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만을 멀리서 폭격하면 부패와 대만 해협 문제 일부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그런 전략을 쓸 만큼 미사일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대학 출판부에 따르면 중국군은 2200기 이상의 재래식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전체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의 대함 미사일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침수된 미사일을 제외하더라도 대만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화력이 여전히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미사일로 대만 중심부를 실제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반도체 때문입니다. 이 반도체 칩은 전 세계 경제 전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모든 현대 미사일과 군사 장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글로벌 타이완 연구소에 따르면 대만의 반도체 테스트 및 패키징 산업만 해도 2023년에 시장의 50%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대만은 가장 첨단 칩의 90%를 생산하고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술 산업의 생명선은 대만 반도체 산업에 달려 있으며 중국 역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의회는 이 점을 강조하며 중국이 매년 4천억 달러어치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고 2025년까지 70%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 분야에서 겨우 16%의 자급률에 도달했다고 지적합니다. 더 나쁜 점은 중국이 첨단 무기용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만이 생산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원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를 지배하면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사일 중심 전략이 중국의 위험한 이유입니다. 중국은 몇 주간 타이페이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나 하나라도 오발되면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타이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침공을 위협할 경우 타이완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스스로 파괴하거나 최소한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실리콘 실드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다른 강대국들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죠. 이것이 그들이 개입하려는 이유입니다. 타이완의 반도체 공장이 중국이든 타이완 자체든 어떤 이유로든 멈추게 된다면 이는 군수 공급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체를 마비시킬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타이완은 모든 것을 폭파하겠다고 위협만 해도 전 세계의 전자산업 전체를 함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위협만으로도 전 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쏠리게 되고 시진핑에게 물러서도록 강력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 군사적 무능, 부패, 그리고 반도체를 합치면 시진핑과 그의 타이완 계획에 치명적인 조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중국이 장기적인 군사작전을 시작하려 할 때 또 다른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부동산 거품 위기로 중국의 타이완 침공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1월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5년째라고 밝혔습니다. 이 싱크탱크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는 8천만 채의 미분양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중국인 경제학자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중국의 개발업자와 건설회사의 80%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이미 건설됐지만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 과잉의 잔해로 변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 산업의 성장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DW는 중국의 주택 거품이 집값을 평균 급여의 17배 이상으로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런 이유로 유령 도시가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주택 거품은 이제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곧 이 거품은 터질 것입니다. 그 거품이 터지면 중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중국이 이미 침체에 빠져 있고 회복 기미도 거의 없으니 거품이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중국 경제의 약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중국 경제는 주택시장 외에도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일본, 미국, 한국, 대만이 중국 수출의 2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네 나라 모두 구매를 중단해 중국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주요 고객입니다. 만약 구매를 중단하면 중국에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및 주변 지역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도 구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광물권과 작은 섬들의 통제권을 두고 중국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약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은 제조업 중심 경제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그림자 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석유나 가스 같은 천연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돈이 그냥 들어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 침공이 시작되면 군사 지출이 더 늘어나면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주택 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중국은 지금 러시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파멸의 길로 스스로를 내몰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중국은 대만 침공을 위해 자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면 다른 강대국들이 무역 압박을 가하는 것도 한몫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이미 처음부터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침공의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만은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국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활용해 동맹국들이 압박하도록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중국 침공 대비 계획은 간단합니다. 목에 두는 겁니다. 대만은 지리적 이점과 현대 군사기술, 지정학적 중요성 덕분에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만 해협이라는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시진핑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중국이 처하게 될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공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끝난 셈입니다. 대만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개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최고의 드론 전문가로 자리 잡은 우크라이나가 대만에 해상 드론을 제공해서 대만 해협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대만에 드론 협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드론들이 해상용이든 공중용이든 대만 해협에서 중국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다면 저희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군을 상대로 감행한 세계 최초의 공격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더 미리터리 쇼의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